아, 진짜 아파요. 소변줄 이거 언제 빼주는 거예요? 아, 배가 왜 이렇게 쪼여요? 900만 원짜리 수술인데 통증이야 감수해야죠. 36주면 산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잊으세요.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뭘 했는데요? 9개월 동안 몰랐던 척,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살쪘던 척 연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살아서 나온 건 아니었죠? 내가 돈을 괜히 900만 원이나 받았겠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흔적 없이 처리하는 게 내 일입니다. 넌 내 일이나 신경 쓰세요. 내 채널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폭발하고 있나 보네요. 900만 원. 이 지옥을 지우는 값,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시작. 심장이 이렇게 잘 뛰던 아이였는데 결국 돈이 이겼네요. 내 무책임함이 이겼어요. 이 이야기는 2024년 8월 13일 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임신 36주 차에 불법 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와 수술을 감행한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돈을 벌려 했던 한 유튜버와 만삭의 태아를 900만 원에 불법 중절한 비윤리적인 의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극적인 이야기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극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무책임함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단지 흥미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그림자일지도 모르니까요. 실제 사건의 뼈대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드라마적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위해 등장인물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건 전개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크게 각색했습니다. 원본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숨막히는 진실이 시작됩니다. 사실 아주 초기에 한 번은 의심했어요.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희미하게 나왔었어요.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남자친구 윤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5살 정도 많은 30대였고 불안정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아이의 아빠였어요. 태호는 처음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니, 충격보다는 그냥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 애를 어떻게 낳아?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이 중요했고 나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당장 생활비도 빠듯했고 그 사람 역시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맸어요. 나는 이 아이를 키울 경제력도 정신적 준비도 없었고 태호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겨우 만났을 때 태호가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해. 내 몸이잖아. 나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해버린 거죠.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요.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버려질 아이였어요. 나는 유튜브로 겨우겨우 돈 벌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채널은 끝이고 내 삶도 끝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희미했던 두 줄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에 빠진 게 태호의 무책임함이 나에게 도망칠 구실을 줬어요. 나는 계속 브이로그를 찍었고 태호는 잠적했어요. 우리 둘의 이기심이 이 아이의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요? 자꾸 살이 찌고 생리가 불규칙했던 게 다 이 병 때문이었네요.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체중 관리 잘하고 호르몬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몇 달째 생리가 없긴 했죠. 그런데 몸은 계속 붓고 살은 또 얼마나 찌는지. 나는 이 모든 게 다 이 병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돌이켜보면 이상하긴 했어요. 배도 너무 나오고 자꾸 뭘 먹어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구독자들한테는 그냥 살이 쪘다고 먹방 브이로그 찍는다고 둘러댔죠. 솔직히 말하면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임신이라니. 스스로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윤태호요?
그 사람이 무책임하게 잠적한 뒤로 나는 더욱더 이 아이의 존재를 지워야 했어요. 그때 이 진단이 나한테는 가장 완벽한 자기 합리화의 무기가 되어주었던 거죠. 봐요.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불규칙한 건 당연해요. 임신이 아닐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나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이 진단이 내 무책임함에 면죄부를 주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서를 받아 들고 나왔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병이 생겨서 슬퍼야 하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내가 임신을 외면한 데에 대한 완벽한 핑계를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더 흘려보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냥 살이 쪄서 병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제발 이 상황이 저절로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이상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그때까지도 그 아이의 심장이 그렇게 힘차게 뛰고 있을 거라고는 나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외면했던 거죠. 아니, 몸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숨도 가쁘고 배가 이젠 정말 너무 불러서 옷으로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이라고 우겼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젠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무서운 마음에 산부인과 말고 내과 쪽으로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 혹시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온 줄 알았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세상에 이미 너무나 완벽한 모습의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얼굴 윤곽까지 다 보였어요. 36주래요. 만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이 정도면 나아야 한다. 못 지운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말은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내 아이의 심장 소리는 너무나 크고 생생해서 내 모든 합리화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는 절망했어요. 9개월 동안 외면했던 모든 무책임함이 그 심장 소리에 의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른 척했나? 후회가 폭풍처럼 몰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낳을 준비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나를 부르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나는 그 심장 소리만 피하고 싶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 역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든 걸 없애버리는 쪽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900만 원짜리 충동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뛰쳐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정상적인 병원 3군데를 찾아갔지만 모두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36주는 안 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 나를 죄인 취급했어요. 나는 절망했어요. 내 무책임함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나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찾았던 의사가 은밀하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딱 한 군데 돈만 있으면 해주는 곳이 있다고. 그게 바로 심 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은밀한 경로를 통해 불법 시술을 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병원 간판은 버젓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죠. 심 원장은 50대쯤 돼 보였는데 눈빛이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내가 사정을 말하자 심 원장은 내 배를 한번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36주? 이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지. 만삭태아는 사실상 출산이나 다름없어요. 낙태죄 입법 공백이니 뭐니 떠들어봐야 이건 거의 살인이야.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죄인이었으니까요. 심 원장이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900만 원 현찰로 준비해. 900만 원이래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하는 돈이었지만 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 원장은 돈 때문에 법의 허점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순간 구원자였어요. 돈이 전부였죠. 나는 900만 원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심 원장은 나에게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살아서 나오더라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안심했어요. 나는 이미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 삶을 지우고 싶었던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900만 원짜리 거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9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고 나니 이제 수술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돈만 잃고 모든 것을 지워야 하나?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콘텐츠 아닌가? 나의 유튜버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잃었던 돈 9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이기적이었죠. 수술 직전 병원 화장실에서 나는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불안했지만 눈빛만은 이 모든 것을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왜 이렇게 잠잠했는지 아세요?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36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물론 남자친구 윤태호의 무책임함이나 내가 의도적으로 임신을 외면했던 부분은 싹 뺐습니다. 오직 불운한 병 때문에 피해자가 된 나의 스토리만 강조했어요. 특히 강조한 거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겪느라 쓴 900만 원이었어요.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고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벌기 위한 철저한 기획이었어요. 비난보다 동정 댓글이 더 많이 달려서 내가 돈을 벌기를 바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엄마가 되는 대신 희대의 이슈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과 맞바꾼 콘텐츠. 그게 바로 나 권희주가 선택한 무책임의 최종 형태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악마와 다름없었습니다. 수술은 지옥 같았어요. 36주 만삭이었잖아요. 900만 원짜리 수술이라고 했지만 이건 그냥 고문이었어요. 복대에 소변줄까지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질렀어요. 나는 죄를 지은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 브이로그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몇만 개가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 힘내라는 동정 댓글도 있었지만 곧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만삭태아 살인이라는 격렬한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36주는 애가 아니라 살인이다. 9개월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돈 벌려고 자기 아이를 팔아먹은 악마. 나는 몸의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상했던 동정과 돈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까지 내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공분이 전국을 강타했어요. 경찰은 국민적 분노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내 브이로그 영상과 내가 병원에서 찍었던 초음파 사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이제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야 했어요. 나는 그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불운했던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만삭태아 살인 공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무책임함이 낳은 콘텐츠는 결국 나를 처벌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때서야 나는 정말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국민적인 공분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이 사건을 대충 넘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서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내 브이로그 영상이 돈 벌려고 꾸민 조작극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추궁하더라고요. 나에게는 희미한 희망이었죠. 조작이었다고 인정해버릴까? 그러면 죄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형사들은 이미 내가 병원에서 찍었던 초음파 사진, 심 원장에게 900만 원을 이체한 금융 기록,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증거들까지 싹 다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외면했던 9개월의 시간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왜 36주가 될 때까지 몰랐느냐? 나는 끝까지 내가 받았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핑계를 댔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했고 체중이 증가해서 몰랐다고요. 그게 내 유일한 방어막이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발표했어요.
내 브이로그 영상은 조작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요. 유튜버 권위주와 비윤리적인 심 원장 등 의료진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다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어요. 나는 이제 단순한 이슈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겁니다. 살인 공모 혐의라니 너무 무섭고 억울했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내 영상이 증거가 되고 내 변명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뉴스 댓글창에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썩어라,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는 악플들이 넘쳐났어요. 나는 돈을 벌려고 했던 내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나를 가장 추악한 악마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정 공판뿐이었어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법정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내 옆에는 비윤리적인 심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나는 너무 떨렸지만 심 원장은 여전히 냉정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악마 같았죠. 검찰 측은 우리 둘이 돈 때문에 만삭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때 심 원장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나를 소름 돋게 했어요. 변호사는 태아가 살아서 나왔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심 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심 원장은 자신은 그저 의사의 윤리를 지키려 노력했을 뿐이고 태아는 이미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였을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는 끝까지 돈 때문에 수술을 감행한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봐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때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바로 심 원장과 그의 병원 관계자가 나눈 녹취록이었어요. 녹취록에는 태아의 시신 처리와 관련된 은밀하고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처리해라.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입단속 잘하라는 내용이었죠.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심 원장의 여유로운 표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는 당황했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결국 심 원장은 고개를 떨구었고 공판은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나는 안심했어요.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구나. 나처럼 무책임했던 한 남자와 돈 때문에 윤리를 버린 비윤리적인 의사,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을 만든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 원장의 살인 혐의 인정으로 법정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였어요. 나는 심 원장과 같은 살인 공모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검찰의 공세가 얼마나 매서운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온 국민의 분노가 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찰은 내 브이로그 영상과 초음파 사진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내가 임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오직 돈과 무책임함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 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파렴치한 악마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때문에 생리불순과 체중 증가를 모두 이 병 때문이라고 믿었다.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고요. 그게 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 주장이 무너지면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무책임함에 대한 핑계를 대야 했어요. 국민적 여론은 나에게 극형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수많은 비난의 시선을 받았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관심을 즐겼던 내가 이제는 대중의 분노에 의해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콘텐츠로 만들어 돈을 벌려 했던 이 비극이 결국 나를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결국 내 무책임함, 윤태호의 무책임함, 그리고 돈에 눈먼 심 원장의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거잖아요. 나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주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무섭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무책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내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법정 뒤편이 술렁이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잠적했던 아이의 아버지 윤태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개월 넘게 나 몰라라 도망쳤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법정에 나타나다니 나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태호는 나를 보더니 피해자인 척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였죠. 그는 자기가 임신 사실을 아주 늦게 알았고 나에게 중절을 막으려 했으나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비극의 시작은 태호의 무책임함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깨끗한 척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나는 피고인석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뻔뻔함이 나를 다시 한번 악착같이 만들었어요. 태호가 마지막으로 검사에게 그랬어요. 나는 권희주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를 지우려는 건 오로지 그 여자 혼자만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 당하지 않겠다고. 내 무책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나는 내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비밀스럽게 준비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태호가 내 임신 사실을 아주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매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바로 태호와 내가 주고받았던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이었죠.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윤태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버렸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거예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의 무책임함이 너를 심판할 거였어요. 내 변호사가 윤태호의 증언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하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어요. 윤태호가 내 임신 초기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내가 알아서 하라며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뒤집어졌어요. 윤태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 사람의 뻔뻔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윤태호에게도 무책임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매하게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비겁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심 원장과 나뿐만 아니라 윤태호에게도 향했어요.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찾아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원함, 그리고 또 다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우려는 결정을 내린 건 맞지만 만약 윤태호가 처음부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과연 36주라는 극단적인 비극까지 갔을까? 나는 그 사람의 무책임함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윤태호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가 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무책임의 대가를 결국 그 자신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탄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나만 지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셋 모두가 지옥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나는 재판부에게 나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쳤던 한 남자의 무책임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심 원장이라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사실도요. 나는 끝까지 내 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다층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나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여론은 내가 악마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낙태죄 입법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어요. 판사님은 이 사건이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개입과 무책임한 콘텐츠화라는 최악의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허점이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만삭태아의 생명권 침해였으니까요. 나는 법정에서 판사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엄중함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낸 법의 빈틈에 대한 깊은 고뇌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울컥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거죠. 법의 빈틈을 이용한 심 원장, 그 빈틈으로 도망치려 했던 나, 그리고 무책임하게 방관했던 윤태호까지 모두 말이에요. 재판부는 나에게 최종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무책임함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외면한 데에는 이 사회의 무관심과 법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비극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를 빌기보다는 이 사건의 비극성을 호소했어요.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선고 기일을 잡았어요. 나는 감옥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이제야 비로소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거였죠.
드디어 최종 선고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혹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은 먼저 심 원장의 죄부터 언급했습니다. 돈 때문에 윤리를 내버린 의료행위, 만삭태아를 불법 중절한 살인 혐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법의 공백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심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무너졌죠. 결국 판사님의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어요. 심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 순간 심 원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고 여유로웠던 악마가 자신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생명을 농락한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명확하게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해방감은 잠시였어요. 이제 칼날이 나를 향할 차례였죠. 판사님은 이 사건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권희주 역시 아이의 생명을 외면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여 공공의 도덕을 훼손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에게는 아주 작은 틈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작은 틈은 바로 입법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무책임한 남자와 비윤리적인 의사의 유혹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다음 선고를 기다렸어요. 과연 내 무책임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나는 두려웠습니다. 심 원장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내 죄를 인정했고 그는 돈을 지키려 했죠. 이제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심 원장이 끌려나가고 이제 법정의 모든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내가 아이의 생명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판사님은 나의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권희주가 이 사건을 콘텐츠화하여 공중도덕을 훼손한 죄는 매우 무겁다.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으로 인한 임신 인지 지연, 아이 아버지의 무책임한 방치, 그리고 무엇보다 낙태죄 입법 공백이라는 특수한 정황이 참작되었다. 고 하더라고요. 특수한 정황이 참작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판사님은 내가 이 비극의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 했던 점, 그리고 내 무책임함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내가 끝까지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 것이 완전히 통하진 않았지만요. 결국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내가 저지른 살인 공모죄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나는 법의 빈틈과 내가 놓쳤던 모든 기회 속에서 결국 내 죄의 일부만을 처벌받게 된 거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법원을 나오면서 몰려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벼운 형량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내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온 파국은 나 혼자만의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나는 법원을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윤태호 역시 자신의 몫을 치러야 했어요. 그 사람은 살인 공모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이의 생명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잠적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회적 지탄은 나만큼이나 컸어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해고당했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끝까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결국 그 비겁함이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무책임함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나는 그 모습에서 내가 받았던 형량 이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이 비극의 공범이었어요. 돈 때문에 윤리를 버린 심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죠. 무책임하게 도망쳤던 아이의 아버지 윤태호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는 권희주는 유죄 판결과 함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비극을 외면하려 했어요. 나는 PCOS 진단으로, 윤태호는 잠적으로, 심 원장은 돈으로. 하지만 결국 그 외면했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어요. 무책임한 개인, 비윤리적인 의료계, 그리고 법의 허점이 모두 얽혀 만든 입법 공백의 비극이었어요. 나는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떠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아 헤매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진정한 속죄는 남은 인생을 침묵 속에서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는 손가락으로 세는 것도 잊었습니다. 감옥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피난처 같기도 했어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을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조용히 내가 저지른 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감옥 생활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단순히 돈 900만 원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어요. 나는 무책임의 습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려 했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핑계로, 윤태호의 무책임이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계속 속였던 거예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만약 그때 900만 원짜리 수술 대신 아이를 낳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더 힘들었겠죠. 가난했고 외로웠고 세상의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힘든 삶이 아니었어요. 책임감 있는 삶이었어요. 나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를 견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죽인 것은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삶의 가능성까지도 함께 지워버린 거예요. 이 늦은 깨달음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무책임했던 사람,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속죄의 편지 같은 거였어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자 나 자신을 용서받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었죠. 나는 이 끔찍한 그림자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짐을 챙겨 교도소 문을 나섰어요. 자유의 공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영원히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마치 죄수복을 벗었지만 투명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내가 권위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피하기 바빴어요.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해했어요.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나를 괴롭힌 건 내 과거의 흔적들이었어요. 내가 올렸던 총 수술비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 브이로그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영상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다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내 무책임의 증거가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박제된 거예요. 나는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이름 옆에는 항상 만삭살인 유튜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악플을 달았고 나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처벌은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대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 아이의 생명과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을 맞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도 평범한 일상을 살 수도 없었어요. 내 욕망과 무책임함이 만든 텅 빈 채널만 인터넷에 나만 나를 비추고 있었죠. 그 텅 빈 화면은 내 삶의 공허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도시에 남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어요.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보다 세상의 끊임없는 심판을 견디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쩌면 나는 영원히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시절의 나, 유튜버 권위주라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 나는 내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900만 원의 중절 브이로그는 이미 삭제되었지만 채널 메인에는 여전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생리불순을 호소하던 과거 영상만이 남아있었어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거짓말을 내 채널 메인의 기념비처럼 남겨둔 셈이었죠. 그 영상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속여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였어요. 나는 그 영상마저 삭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잊지 않기 위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나는 마침내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채널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지만 나는 그 채널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유튜버 권희주는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저지른 죄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한 여자만 남은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평온한 침묵만을 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나 한 사람의 무책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회의 무관심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이었어요. 나는 내 과거를 속죄하고 이 비극적인 경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비겁하게 외면하려 했던 책임감이라는 무게를요. 돈 때문에 윤리를 버린 심 원장은 감옥에서 복역을 마쳤는지 혹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불법 중절 의사, 살인 혐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죠. 돈이 그를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였던 윤태호 역시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벌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무책임의 대가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는 나를 버렸지만 결국 그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권희주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받은 형량은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과 내면의 죄책감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요. 900만 원의 중절 브이로그는 삭제되었지만 채널 메인에는 여전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생리불순을 호소하던 과거 영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영상은 내가 이 모든 비극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큰 거짓말의 증거였어요. 텅 빈 채널 화면은 나에게 영원히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책임이 낳은 비극은 콘텐츠로 지워질 수 없다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 없어요. 내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무책임이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